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도 손의원님, 정의원님 그리고 남배우님 함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왕 인사하는 김에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씩. 네. 인사에 대한 견해. 왜 눈치 게임을 하시고? 인사에 대한 견해에 다르기 때문에. PD. 그래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뭐 왜 인사를 안 해? 네. 그러니까 또 섭섭하고. 하지 마세요. 네. 구텐탁. 뭐라고요? 구텐탁. 알겠습니다. 네. 뭐 이상한 하시네. 어려운 말 하시네요. 독일어. 네. 지금 구텐탁인가요?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손변이 네. 아주 공격적인 진행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아니 그 소녀님이 인사를 하시니까 뭐 다 한번 맞춰보자 하는 취지로 했고요. 우리 또 네네. 밟아줘야 큽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3불 정책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트럼프 국빈 방문 또 적폐청산 수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정희 동상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3불 정책 들어갈까요? 정청래 키워드 분석 3불 정책.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외교정책 중에 하나죠.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그리고 미국의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 싫다. 네, 편입하지 않는다. 네, 편입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따져본다면은요,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원래는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협의는 2017년 올해 말에 사드를 들여올지 말지를 판단한다 이런 거였는데 급하게 들여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드를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밀려가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방어일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는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한국형 MD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전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 거부. 이거는요. 우리가 한미 동맹 이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일 동맹 군사동맹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가 미국에 대한 헌법을 미국이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죠. 네, 일본 헌법을. 일본에. 네, 그래서 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교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군대와 교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와 무슨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느냐.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사 공조, 자위대가 군사 공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도 정보.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해상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필요시에. 그래서 한미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도 저는 이제 반대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급작스럽게 박근혜 임기 말 때 그냥 급작스럽게 맺었거든요. 한일이죠, 한일. 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도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긴데 어쨌든 모든 군사 정보에서 교환할 수 있는 길을 터놨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으려면 우리는 국방부잖아요. 거기는 국방부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죠? 그냥 자위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격도 맞지 않아요. 비대칭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3불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균형 외교다. 균형 외교. 네, 그렇습니다. 이 균형 외교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줄곧 계속됐던 정책입니다.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불 정책을 얘기하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도 똑같았습니다. 3불 정책. 균형 외교 이런 것은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이런 거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방문 방한을 앞두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굳이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당연한 얘기 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외교의 최종 목표는 뭐죠? 국익 추구입니다. 오늘 평택을 갔죠.
네, 평택에서 맞았죠. 네. 남 배우님, 네. 이게 최초의 일이거든요. 외국 그렇죠. 정상을 최초의 만남을 청와대 이외의 장소에서 맞이한 건 처음이거든요. 영접이다. 예,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우? 단순 예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산불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그 입장을 좀 공고히 하려는. 이번 트럼프가 와서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 네. 북핵 문제, 한미동맹 공조, 네. 한미 FTA, 네. 예. 방위비 분담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예, 예. 근데 평택 기지가 440만 평입니다. 그죠. 여의도 면적의 5배인데요. 어휴. 네. 이것이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 이거 평택 그 기지 건설을 하는데 100억 달러 들었습니다. 우리가 92억 달러 냈습니다. 그 10조를 냈네. 92억 달러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평택 군사기지를 지어줬으니 네. 방위비 분담 너무 세게 요구하지 말라 하는 또 세기를 메시지입니다. 받은 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한국과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의 좋은 협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약간 삐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약간? 제가 트럼프를 오늘 이제 방한했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 업자였고 이게 네. 이제 미국 손혜원님 퀸즈 알죠? 퀸즈. 거기서 태어났더라고요. 퀸즈? 그래서, 예. 어디예요? 뉴욕에 퀸즈라고 있어요. 뉴욕에? 네. 그 허드슨강인가요? 흐르는 게 그 옆에 있는 퀸즈 지역인데 거기 태어났고 아버지가 재벌 뭐 부동산 업자인데 그게 이어받아서 했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한때 개인 파산까지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제기했지? 와. 뭐 다양한 그 직종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했고 돈 뭐도 되는 했고 건 다 했지. 다 했어요. 프로레슬링 저는 봤어요. 트럼프 나온 거. 예. 야. 한 200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대요. 트럼프가. 부자네. 근데 이게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까지 했어요. 야. 그리고 다시 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방송 진행까지 했더라고요. 리얼리티 쇼 진행한 네. 했죠. 예. 그러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또 성공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외교술 이런 게 아니라 강대국 슈퍼파워의 프레지던트 그 파워를 이용해서 윽박지르고 엎어놓고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트위터 썼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 제 속뜻을 모르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댓글도 다시던데. 뭐라고요? 청와대 환영 행사를 봤어요, 제가. 네. 어땠습니까? 봤는데 미국에 무슨 테러가 일어나서 뭐 그랬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택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럼 말이라도 립서비스 차원에도 아이고 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맙다고 했겠지. 안 했답니다. 미군이 트럼프 측이 트럼프가 그 얘기 안 했답니다. 그리고 버선발로 달려가 봐 줬는데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도 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행사를 쭉 보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환영을 했잖아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기본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웃고 악수하고 그리고 또 아이 뭐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한번 안아도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트럼프니까 정청래가 아니고 트럼프니까. 무뚝뚝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왜 저런 표정으로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그 일관되게 행사를 참여할까?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본인도 실리 외교이지 않습니까? 저는 무기 판매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래서 한미일 공조 뭐 얘기하고 그럴 텐데 처음부터 좀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기싸움 너무나 좀 처음부터 뭐 해벌레 하지 않고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무게 잡고 좀 이렇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해야만 하고 균형 외교가 살 길인 이유가 손수 변호사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맞춰도 됩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죠. 그렇죠.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네.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중국입니다. 네. 몇 프로는 하는 것 같습니까? 전체 수출량이 30%? 25, 6%. 25, 6. 미국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15? 13%. 12%. 대충 맞추네 그래도. 그래서 미국, 일본, EU
네. 수출하는 수출량과 네네.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만 본다면 미국, 일본, EU를 다 합친 거하고 중국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중요한 국가예요, 사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예를 들면 관계가 잘못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수출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 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게 상대적으로. 그리고 특히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 뭐 섬유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수출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철광, 석유화학 제품 이런 거를 2000년대 하다가 지금은 ICT. ICT가 뭐예요? 첨단. 네. 정보, 문화. 그렇죠. 그런 걸 주로 이제 하는데 ITCT. 중국에 수출하는 70%는 가공무역이랍니다, 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예를 들면 우리 물건이 중국에 가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공조해서 우리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과 이런 것이 결합해서 메이드 위드 차이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 이게 이제 연구위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렵지만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미국과 상대하기에는 얼마나 벅차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좀 삐지면 바로 타격이 오는데 또 중국은 또 얼마나 또 겁나겠어요. 중국이 삐끗하면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뭐 롯데 문 닫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수출품이 중국의 화장품이랍니다. KBT. 저도 최근에 그 중국인이 세운 한국 화장품 회사하고 자문계약을 하셨어요. 그 중심에 저희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했던 게 KBT의 중심에서 브랜드를 개발한 거죠. 전 세계 화장품 수출량의 37%가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거죠. 지금 뭐 랑콤이나 샤넬 같이 옛날에 한 시대를 구가했다가 다 떨어져 가던 것이 중국 때문에 다시 다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가 화장품을 안 쓰던 걸 쓰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중국에 1년간 유학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쪽에 깐수성 그쪽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얼굴이 벌거스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10대부터 70대까지 제가 한국 사람이다. 어디서 한국어는 그럼 다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뭐래요? 이영애 아니야. 대장금이. 그래서 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나 이영애를 잘한다. 이영애가 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 이영애를 왜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면 이영애 피부처럼 되냐. 그건 저도 모르는데. 그거 안 되지. 우리가 알면 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영애로 한국 화장품 쓰면 된다. 아이고 거짓말이잖아요. 뭘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 아니에요? 다 그렇게 명동에 임대료를 10배를 올려놓은 게 그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명동에 옛날에 있었던 양복점이나 구두가게나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모두가 다 화장품 가게가 됐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삐끗하고 이제 관광객 안 보내니까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지금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라는 게 셉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방안을 우리 계기로 해서 과연 우리의 외교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고 그리고 균형 외교라는 것이 뭐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외교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의 외교 이것이 근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쭉 나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동북아 균형자론 이것이 이제 균형 외교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고 국내 사정도 어렵지만 어쨌든 외교는 이게 눈덩이를 치면은요. 처음에 주먹 같은 눈을 하나 이렇게 말아가지고 굴리다 보면 눈덩이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국방이라는 것은 가장 큰 눈덩이예요. 우리 국내적으로 좀 절약하고 뭐 허리띠 졸라매고 좀 뭐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외교, 안보, 국방에서 한 번씩 펑펑 터지면 이것은 굉장히 큰 눈덩이이기 때문에 이 외교, 안보, 국방을 잘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뭐 무조건 좋아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균형 외교로 이렇게 외교 중심을 잡았다는 것은 대단히 오늘 평가할 만하다. 옳은 방향이다. 외신 평가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게 그중에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실이 그 문재인이 트럼프를 잘 다룬다.
다룬다. 얘기예요. 영어 단어가 뭐였습니까? 다룬다. 모르지. 뭐야? ICT 딜 모르는 사람이 위드. 딜 위드. 딜리드? 트리트. 트리트.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맨투맨 마라. 종합용어. 뭐 그렇지. 예. 오늘 저거 나오면은 저 손수호 변호사가 ICT가 뭔지 네. 몰라서 물었다. 네. 정보통신 기술. ICT. 케어는 안 될까? 트럼프 케어. 케어? 아니야. 근데 케어, 트럼프- 그런 말 하면 안 돼. 트럼프 잘 케어는 돌보기.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광의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덕목 중에서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잘 보여주질 않아요. 예스는 잘하는데 노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외교나 이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되게 반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스는 잘 안 하면서 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반이 아닐 때는 대답을 안 하는 건 노예요. 근데 예스는 금방 해요. 근데 네.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이제 트럼프도 사실 어렵죠. 트럼프가 안 어렵겠어요? 국민들이 촛불 켜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으니 정말 5천만 국민 전체를 다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베하고는 둘이 골프 치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찍딱짝꿍이 맞고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딱 자기하고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뭐 같이 팍 통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국민들한테 대한 인기도라든지 이걸 박근혜를 그냥 탄핵시키고 네. 들어온 이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 문재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아니, 국내 지지도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한 3배 높지 않아요? 훨씬 높죠. 비교도 안 되지. 4배인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한테 예우를 갖춰서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사실 좌지우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골프도 안 치지. 근데 오늘은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 게 우리 대통령이 딱 적당하게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뭔가 중심을 잡아 보였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계속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분 동안의 단독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후에 또 이제 강요들이 배속한 그런 확대 정상회담까지 있었고 총 3차례죠 오늘? 3차례의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게 사실 뭐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 것이며 또 오갔으며 또 그게 그동안의 뭐 공감대를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새로운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가 있는데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 하게 되면 사전에 의제나 내용 같은 걸 다 조율을 해서 확인하는 차원으로 진행하나요? 당연하죠. 그럼 깜짝 뭐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을 대체적으로 다 실무선에서 합의해놓고 실무선 어느 정도예요? 외교부 장관, 국무부 장관 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이런 분들. 그래서 사실은 사인하는 행위죠. 네. 그렇게 보는데 지금 기자회견한 걸 보니까 한미동맹을 뭐 했네요. 굳건히 한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무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좀 놨군요. 누가요? 트럼프가 북에 대해서. 트럼프가 북에 대해서. 네. 그 정도 수위면 사실은 뭐 아주 도발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네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번에 오면서 평택기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장병들을 향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러 나는 왔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딱 그거예요. 한미 FTA 박차를 가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첨단 무기 빨리 사라. 네. 뭐 이러려면 한반도 긴장 상태가 필요한 거죠. 필요 조건인 거죠. 근데 그래서 또 긴장 상태가 긴장이어야지 정말 그게 전쟁으로 가버리면 무기 더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쪽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팔죠. 걸프 전쟁이 그런가요? 예.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쏟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재고 처리.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거는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 총알 맞고 폭탄 맞아서 죽는 사람으로 치면 네. 참 환장할 일이죠. 그렇죠. 이라크 전쟁 쳐들어갔던 것도 미국이 네. 대량 살상용 무기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없었죠. 그거 알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안심하고 들어가가지고. 알고 안심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바그다드 다 폭격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건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한 거죠. 무기 팔아서 좋고 무기 써서 좋고 실험해서 좋고
그다음에 거기 파괴된 거 있잖아요. 미국 건설회사 들어가서 다 했잖아요. 재건설.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것은 선악도 정의도 불의도 없어요. 그냥 힘의 논리 하나예요, 딱. N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있잖아요. 5개국. 우리만 핵 가지고 나머지는 가지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여기는 핵보유국 인정해 줄게. 미국이 한 거예요, 그건. 미국이 하는 겁니까? 그 인정은 또? 유엔에서 결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유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엔 상임이사국 있잖아요. 네네. 5개국은 유엔에서 한 거예요. NPT 협약에 의해서. 5개국은 가져요. 네. 근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미국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해 주니까 그냥 핵 보유국 지위를 갖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거군요. 신기하네. 웃긴 거잖아요. 미국이 하는 거지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포에 살고 있어요. 네. 저는 200평 아파트에 살아요. 네. 정청래 이외에는 다 30평 이하로 살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거지. 뭐 집에 뭐 총기 소지는 금지돼 있는데 우리 집에는 총이 있어. 그 남들은 안 돼. 이유는 뭐야? 내가 총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돼. 근데 네가 갖고 있으면 위험해.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너는 불장난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수령 영도론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냉엄한 국제 관계,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다. 다른 거 없다. 힘이 정의예요. 또 하나 힘이 선이고. 다자 외교라든지 균형 외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언론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옛날부터 등거리 외교. 이게 뭐 현실성이 있는 건지 정말 등거리라는 게 뭐 좀 단순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같은 거리 유지하겠다. 외교의 극중주의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게 뭐 균형 외교라든지 다자 외교하고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등거리 외교? 우리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과는 전략적 동맹자 관계, 네. 전략적 우호협력적 관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쭉 박근혜 이명박 때까지 계속 같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 역시 한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미국이 싫든 좋든 간에. 그럼 등거리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등거리 외교라는 표현 자체는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입장으로는 미소 등거리 외교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 중립외교. 네네. 미소. 그러니까 중국이 서운하게 하면 소련한테 붙고 소련이 서운하게 하면 중국한테 붙고. 근데 이 등거리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는 중국, 어떤 시기에는 소련. 그래서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지. 융통성이 필요하다. 1년 365일 똑같이 뭐 균형을 맞추겠다. 기계적으로 그런 건 아닌 거죠. 남 배우님, 뭐 기사 보니까 트럼프 방안에 반대하는 220여 개 사회단체가 또 뭐 그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안 반대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그 부분 상세히 못 봤는데 참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사안별로 보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뭐 무기 강매, FTA 자기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그 국익과 또는 우리 입장에서 국익과 배치되거나 또는 다수 서민의 삶을 침해할 요소들이 있으니까 반대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의사 표현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뭐 그게 뭐 큰데 현실적인 뭐 힘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할 얘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뭐 트럼프 자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미국의 지금 국제관계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차원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다. 네. 아니 트럼프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게 정상이죠, 사실.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댓글에 보면 이거 문재인 대통령을 곤욕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와는 관계가 없고 그런가요? 오히려 국민들이 무기 강매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해 주는 게 오히려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잘만 또 그 외교에서 활용을 하면 또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댓글 여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가 좀
해가 될 것 같고 문재인 정권에 뭐가 피해갈 것 같으면 여론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앞서가지고 다 뭐 인터넷용으로 쉴드를 쳐주죠. 네. 네, 걱정도 많이 해주고 이런 상황이 사실 그 정권 초기에 잠깐 있다가 뭐 없어질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강한 것 같아요. 지지율도 70%를 다시 회복을 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초유의 일 아닌가요? 사실 이 정도면? 그렇죠. 그게 뭐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실드라는 실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야구 진영 논리로 야구 뭐 이것처럼 우리 편 항상 좋다 이런 식의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석되기에 현 정부의 힘이 실리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반대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직접 말하기 곤란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호 보적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좀 뭐 널리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냐. 네. 그렇게 봅니다. 이걸 뭐 자꾸 문 대통령 곤란하게 만든다. 야 그래서 나쁘다. 니 또 데모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오늘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확고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가 이제 좀 군사적인 그런 충돌에 좀 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모든 정치자분들 갖고 계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찬반 집회 때문에 오늘 서울에서도 뭐 여러 차례 뭐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성숙하게도 불상사는 이제 없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내일 국회에 와요. 아, 내일인가요? 몇 시에요? 오전? 오전이 10시. 10시에? 손혜원 의원님은 뭐 바로 앞에서 듣겠네. 바로 앞이요. 네. 두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이에요? 한 세네 번째 정도 돼요. 뭐 입고 가실 겁니까? 한복 입을까? 한복?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넬란이 안 올 건데 뭘. 네?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밝은 색깔 옷을 입고 가 눈에 좀 튀게 할까. 네. 경쟁자로 멜라니를 생각하시는 내일 7시부터 예산 뭐 좀 회의가 네. 있어가지고. 네. 교문위가 맨 앞자리 앉잖아요. 본회의장.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교문위가 원래 인기 상임위 순서대로 앞으로 앉아요. 국회 본회의장 배석이. 교문 앞이라서. 그리고 초선이 앞에 앉고. 초선이 앞에 앉고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이 초선 중에서 제일 앞에 앉고. 난 나이가 많아서 재선들하고 같이 앉아. 아니 나이 많은 분이 앞에 앉아 잘 보이지. 그러면 지금 누가 박경미 의원이 앞줄이 앉나요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 남자들 초선들 앞에 다 깔았고 제가 제일 뒤쪽이에요. 거기서 상임위별로 자리가 되게 그렇죠. 몰랐네요. 아니 게다가 이제 처음에는 저쪽에 구석 우리가 야당일 때는 저쪽 오른쪽 구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당이 되자마자 가장 센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7대 때 문강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 앞자리 앉았어요. 아 진짜 남자들 젊은 남자가 먼저 맨 앞자리. 힘쓰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초선이라? 문강위가 가장 인기 상임이었거든. 네. 그럼 맨 앞에 앉아요. 화장실 다니기 불편하라고. 어. 인기 상임이 갔으니까. 그리고 초선이 앞에 앉는데 초선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맨 앞에 앉거든. 그러니까 난 맨 앞에 앉아서 속기사랑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쭝얼거리면 속기사가 내 건 적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도 큰데다가 토끼독에 성명밀상 웅성웅성 계셨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하도 얄밉게 노무현 대통령 막 비하하면서 허리도 아프면서 무슨 골프를 치러 가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한약이나 좀 한 제 좀 지어주면서 얘기해요. 근데 정청래 한약이나 한 제 지어주라고 말하고 맨 앞에 앉으면 그래. 그 앞쪽에 앉았으니까 트럼프하고 악수 좀 하세요. 에이, 근데 싫어? 앞에서 이제 리얼하게 보겠죠. 네. 뭐 하여튼 뭐 무슨 말 할지도 중요하네요, 사실. 뭐 돌발적인 오늘 한 거 봐가지고는 돌출 언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지 써준 거 다 있는 거니까. 그런가요? 예전에 나는 후진 따오주 쏘고 왔을 때 네네. 이제 맨 앞에 내가 들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중국어를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네. 계속 한국, 중국 공통 파전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 공동 파전이 뭐예요? 공동 발전. 발전. 그래서 한국, 중국 공동 발전. 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아마 이제 내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 한미 동맹 강화 뭐 이런 거 얘기 제일 많이 할 거야. 그래 종편에서는 또 어떤 단어 많이 썼냐 또 몇 번 나왔냐 하고 또 그래서 뭐 박수 몇 번 또 하겠죠.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이 연설 마치고 딱 올 때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이제 나도 흉내를 낸 거야.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공통 발전. 그랬더니 막 알아들어요? 당연히 알아듣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악수하고 막 그러더라고. 친근한 척 표시하고. 알겠습니다. 내일 소녀님도 안쪽이야. 한미 길하고 멀어. 그래요?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안 관련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용수 할머니도 뭐 트럼프 대통령 네.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포옹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아베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해결책이. 그러니까 거기서 중심을 딱 대통령이 잡는 게 너무 좋아. 그렇죠. 지금 일본한테 대하는 네. 그런 태도 같은 거 딱 우리가 네. 중심 이렇게 아부하지 않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김정순 여사 그때 한복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밥 먹을 때 입었나 봐. 밥 먹을 때만?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방안 관련된 내용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술친금. 연말 회식이 돌아왔습니다. 회식의 절대 강자 군뱅이 파워 술친금인데요. 공식 쇼핑몰에서 술친금 공식 쇼핑몰에서 신규 회원 가입 후 첫 구매 시 4더하기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술친금 공식 쇼핑몰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이고요. 지금 바로 술친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께도 혜택이 있는데요. 재구매 시 무조건 한 포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술친금 검색하시면 되고 전화 1599-9067 1599-9067입니다. 네, 저는 한국공연예술교육자협회 광고 카파 KAPA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한 달을 약정을 하고 광고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 연말이 가까웁니다. 여러분들 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그 노래를 한번 연말에 뽐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춤까지 더불어서 한 달 딱 4회만 하면 그 노래 한 곡을 완성해서 노래방 가서 연말에 막년회 때 멋진 모습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부터 실용음악, 재즈, 악기들, 연기, 뮤지컬, 댄스까지 아우르는 이런 교육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마포 가배 그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애호개역 바로 앞에 있고요. 그래서 이 당연히 민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남자라면 색소폰 네. 어때요? 그리고 이 악기나 춤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멋진 춤이나 노래를 또는 악기를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도전을 하십시오. 특히나 이 피아노 같이 좀 오래 쳐야 되는 것들하고는 달리 기타나 그리고 트럼펫이나 그리고 드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트럼펫이 아니라 이제 색소폰, 트럼펫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만족스러울 만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화번호는 02715-6115번입니다. 02-715-6115 그래서 아현동 424-14번지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카파 KAPA2016.co.kr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의 카페명으로 한국공연예술교육자협회로 검색하셔서 그동안의 활동과 이분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전문가들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알바 듣고 연락하셨다고 하면 이 녹음실이나 이제 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렌탈비 20%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연말을 위해서 준비하실 분 있으면 저는 방송 댄스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손수호 변호사님 네. 발바닥만 족저근막이요. 괜찮으면 네. 많이 협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시간 나면은 지금 악기 하나를 배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락해 보십시오. 02-715국에 115 이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 동안을 우리한테 광고를 이제 몰아주신 분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한번 연락해 보시고 본인들이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박근혜 사건, 적폐청산 사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재만 안봉근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게 끝이 아니죠. 그 후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술술 진술을 했어요. 특히나 박근혜가 시켰다. 박근혜가 하라는 대로 했다. 돈 다 박근혜한테 줬다.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심리 상태일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 의원님? 이판사판이죠, 뭐. 이판사판. 예, 증거가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이 거지 없죠, 뭐. 뭐. 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증거 다 나왔는데 어떡할까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40억 다 박근혜한테 갔을까요? 뭐 떡고물이야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네. 저는 그 박근혜가 쓰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문고리 3인방한테 명절 떡값으로 한 명당 3천만 원씩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말을 했죠. 제가 이건 좀 정리를 할게요. 네, 해주시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40억 플러스 알파 5억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비.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언론에 지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특수공작사업비. 입니다.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국정원에 있는 항목 중에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얘기했어요. 정보위 때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공작사업비다. 그걸 빼간 거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특공비? 대한민국의 그 특수활동비가 1조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합해서요. 전체 다 모든 1년에? 부채. 그중에서 4,900억 정도, 약 50%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입니다.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900억은 7개 부처에 분산 예치합니다. 7개 부처라는 게 뭡니까? 국정원 산하 과기부, 법무부 이런 데 쪽으로 이렇게 분산 예치하게 돼 있는데 이건 국정원법 12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돼 있어요. 숨겨놓는 예산이죠. 이제 국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산 예치 4,900억이 국정원 예산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국정원 본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국정원 본 예산도 사실상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예결산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예결산 소위원장으로 해봤는데 뭐 거의 특수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예를 들어 손수호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이다. 네. 그럼 월급이 있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를 다 줍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이제 월초비라고 그러는데 월초에 현금으로 다 줍니다. 네. 어디에 쓰는지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월급이네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는 돈이고 누가 수령했다만 있어요. 사실상 그런 건데 이게 특수활동비인데 네. 예를 들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아무렇게 막 쓰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특수활동비 밝혔죠. 네. 얼마 같아요? 얼마였죠? 보도 다 됐습니다. 이거. 30억? 127억. 127억. 네. 121억 중에서 42% 53억을 깎았어요. 네. 그리고 나는 내 돈은 내 밥은 내 돈으로 사겠다. 네. 이러면서 줄이고 청년 일자리로 비용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127억. 네. 대통령 특수활동비. 그러면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그러면 53억을 빼면 얼마겠어요? 80억 정도 되죠. 네. 그럼 이걸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냐?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잖아요. 무슨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일봉 뭐 하사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로 다 쓰고요. 뭐 청와대 직원들 있잖아요. 뭐 생일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명절 때 떡값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특수활동비입니다. 네. 근데 특수 공작 사업비. 공작 사업비. 이거는 뭐냐면 첩보원들 있잖아요. 네. 블랙 요원이라고 그러죠. 네. 네.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네. 그리고 실제로 첩보 활동. 누군지도 모르는 서로. 그렇죠. 뭐 스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정보를 습득하려면. 네. 뭐 휴민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 데 써야 되잖아요. 관리도 하고. 그리고 뭐 북한의 정보를 빼오면 누구한테 뭐 살해를 할 수도 있고. 해야죠. 예. 뭐 그리고 예를 들면. 관리해야지. 우리 산업 스파이 잡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전문가 아니면 못 합니다. 그렇죠. 국정원 직원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최첨단 기술. 맞습니다. 빼나간 거. 이거 다 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쓰는 비용이 특수 공작 사업비입니다. 그걸 빼나간 거. 이걸 쓴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굳이 필요 없다라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는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한 거죠.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을 보면은 맨날 국가 안보가 어떻고 뭐가 북한이 어떻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안보를 지키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다 빼다 쓴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총풍 사건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 그 이상이죠 이게. 국기문란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이 예를 들면 네. 지금 전쟁 났다 그러면 네. 총알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네. 아유 참 이거 그럼 이 돈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라든지 또는 미용 시술이라든지 기치료 또는 또 뭐 안에서 또 뭐 체조 같은 것도 했잖아요. 네. 몸매 관리도 하고 그런 거에 쓰인 거 아니겠느냐. 또는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 비용으로 다 사용된 캐시로 거 아니냐. 줬다며. 예, 5만 원 아니 사실 변호사 비용으로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가끔 있습니다. 네. 가끔 있습니다. 아, 정말 가끔 있습니다. 예. 이거 탈세 문제야. 이게 나와. 정말 이렇게 가끔 하면 있어요. 안 돼. 아니, 저희는 그 전액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뭐 그런 건 웬만하면 아니라 다 신고합니다. 정말 다 신고합니다. 예. 그런데 그 변호사들도 과연 다 신고했을까? 모르죠. 네.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 안 중요하죠? 뭐. 아니, 어쨌든 이게 결국 5만 원짜리 현찰로 다 전달됐다고 한다면 그 돈이 이 돈 아니었냐. 특수 공작 사업비. 그게 이제 근데 말이 변호사지 실제적으로는 검사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변론을 그따위로 해갖고 박근혜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죠. 아, 네, 결과적으로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돈으로 생각하고 받았지 작년에 않을까. 탄핵 그 조짐이 이제 국정농단 시작되면서 그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9월 달인가에 한 몫으로 박근혜가 직접 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목돈이 갔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기는 그 최순실 도피 자금으로 그 돈을 쓴 게 아닌가라고 네. 이제 그런 정황이 의심된다라고 하대요. 근데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나서서 이재용 만난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아마 이번에 이걸로 걸릴 것 같아요. 네. 큰 그렇죠. 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도덕성이 아예 없는 그냥 하나의 내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래서 왕정 여기로 오면 복고 같기도 하고 남편이 범죄 집단 같아요 그냥. 장시호가 여러 가지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 중에 삼성동에 금고가 있었다. 예. 그 금고에 현찰이 채워져 있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얘기를 기억을 되살려보죠, 한번 우리. 예, 기억을 되살리면. 벌써 1년 재판에 출석해서 최순실 재판 때 삼성동 사저에 2층 금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금고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으니까 이를 갖고 유연이 그러니까 정유라죠. 와 유주 정유라의 아들을 키워달라.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그런 말을 했다. 거기서 돈을 찾아서 애들 잘 관리해달라. 라고 장시호가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 들은 얘기를 근데 얘기했죠. 그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그랬대. 007 가방에 5만 원짜리 넣으면 그게 1억이래요. 2층에 먹고 살만한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이 있다라고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얘기하고 아이들 부탁했다는 거기 제이콥스 거. 화장품 네. 그 계약서도 있었다는 손수 거 변호사. 아니야. 예. 현금으로 네. 한 손을 이렇게 직접 만져본 게 제일 큰 액수가 얼마였어요? 수표 말고요. 수표 말고. 수표 말고? 현금으로. 몇 천이 안 될 현금으로? 거고. 한 5천만 원 되면 손을 못 잡습니다. 아니, 현금으로는 뭐 몇백만 원밖에 안 5천만 되는 원 것 같은데? 양쪽에 한 손에 500만 한 원짜리 손으로 500만 한 원짜리 손으로. 이렇게. 그 실제로 예전에 그 극장이 돈을 많이 벌 때 보면 그 자루에 담아오잖아요. 그래요? 그 실제로 그래서 돈방석에 앉는다 이런 표현이 꺼내가지고 제 나 친구가 생각해본다. 내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 제 네. 친구가 그 삼성 다니다가 말고 그 동네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새를 이제 자기가 샀어. 분양을 받아갖고. 근데 거기다가 슈퍼마켓을 하다가 그 토토 그거 예. 대리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걔가 거기가 그 상계동 스파 토토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출을 올리는 데예요. 근데 이게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면요. 경찰이 몇 명씩 나와가지고 그 줄을 세운대요. 로또 말고 토토요? 아, 로또. 로또. 그 줄을 세우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지방에서 이렇게 온대요. 아, 명당이다, 명당. 명당이. 우리나라 1등 명당. 정말. 그래서 거기서 관광버스가 오는데 일단 다 캐시잖아요. 무조건 자루에다가 돈을 그냥 댄대요. 그렇지. 예. 그리고는 그러면은 은행에서 그 호송관이 와가지고 그대로 그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거를 금요일 날 토요일마다 매번. 야, 심지어 토요일이면은 은행 쉬는 날인데. 근데 돈 들고 와서. 얘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거 관리만 주중에는 골프 치고 주말에는 그 돈을 챙겨가지고서는 이제 가족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토토죠, 그 가게가. 근데 그게 부익부 비닉비닉, 로또. 자꾸 왜 토토라 그래. 내가.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파니까 계속 확률적으로 거기에 더 나오는 거야. 1등이 몇 번 나오고. 그러겠네. 네. 그래서 걔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걔는 친구들하고 큰데. 밥 먹을 때 꼭 봉투에다가 이게 10장씩 넣어서 줘요. 우리는 안 나와. 안 나와요? 뭐 짠 거는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네. 친구들 밥값도 잘 내고 회비도 잘 내요. 국수집 잘 됩니까? 국수집도 잘 되는데 국수 다 카드죠, 매출이. 요즘은요. 네. 그 예를 들면 지점마다 달라요.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네. 곳은 현금 매출이 더 높고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강남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쪽은 카드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고. 나는 정청래 의원님이 저한테
처음에 정치 나오면서 했던 그 얘기 중에 우리 한번 들으면서 다 듣잖아요. 현찰만 써라.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밥 먹고 그런 거는 많이 이제 카드 쓰는데 일단은 저는 이 지역구나 뭐 이런 건 다 저는 현찰만 써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일단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너무 사실.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죠. 사실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지. 근데 저도- 그건 또 탈세라는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탈세야? 그게 왜 아니고 탈세야 그게? 그게 아니고 나는 탈세를 통장, 연결된다. 가게가 탈세지. 통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100만 원씩 찾아요. 네. 5만 원씩은. 그래서 항상 현금을 쓰고 다녀요. 네. 맥주를 먹어도 네. 뭐 밥을 먹어도 그러면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요새도? 아, 그럼요. 좋아하죠. 요새는 국회의원 할 때보다 좀 덜 쓰죠? 비슷해요. 진짜? 네. 아니, 저희도 가끔 그 의뢰인이 그 선임료제 지불을 하면서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줄 테니까 부가세 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있겠죠.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는. 걸린다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는. 근데 위험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현금을 쓰면 이제 다 가게에서 떳떳하게 하는 좋아하는 게 것도 좋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원은 항상 요시찰이라고 보면 돼요. 어디든지 간에. 근데 꼬투리 잡히면 안 어디를 돼. 다닌다고 흔적을 남기고 다닌다는 게 난 싫더라고. 그럼 혹시 되면서. 차량에 그 하이패스 있습니까? 네. 정의원님? 하이패스 있어요. 남는데 흔적이? 그럼 다 남죠. 어디 갔는지. 아, 그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내가 네. 정 의원이나 저나 우리는 흔적이 나머지 별로 끌릴 게 없어. 차에 트렁크에 굴릴 게 없어, 우리는 우리는. 진짜 이게 국회의원들은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오늘 네. 점심 때도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숨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이나 저나 맨날 네. 콩나물국밥집 아니면 맥주집밖에 가는 거. 저는 뭐 블랙조끼? 이 바닥에 난 저녁 시간에 정찰반 나오는 거밖에 저녁엔 약속을 안 소리로 해요. 이제 우리 나는요 현역 때도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전화 안 받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노래방이지. 딱 세 군데래. 치킨집, 맥주집 뭐. 밥 먹는 집, 맥주집, 노래방.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감이 있다는 거야. 아, 항상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별로 이 동선이 굉장히 심플해.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정치인이란 게 사실은 상당한 그 도덕성과 봉사 정치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보고 왜 안 하냐면 저는 기존의 정치인은 뭐 달랐지만 원론적으로 치자면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만한 봉사 정신이 없는 거야. 난 나 혼자 즐겁고 놀기가 바쁜 거야. 나 같으면. 왜 당신 정치 안 하세요? 뭐 정의당 아니 이런 데서 물어봐요. 네. 하라고 막 권유를 한단 말이야. 아니, 비호감 얼굴은 또 하기 힘들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막 비호감 국회의원 중에 비호감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예요? 최근에 이제 성형 기술의 도움을 약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근데 같고. 네. 정치는요. 네. 남배우님은 안 돼. 제가 봉사 정신이 없어요.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거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뽑아줘야만 되기 때문에 아니. 별로 남한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제가 좀 나가면 경쟁력 있는데 옛날에 다 당선됐는데 나갈 그건 본인이 때마다. 생각하신 그런 거지. 어릴 때 너무 많이 당선돼갖고 제가 별로 더 이상 의욕이 없어졌어요. 어릴 때요? 예. 됐어요, 나부터 그러네요. 넘어가. 정청래, 팩트입니다. 손혜원, 남태호의 오늘은 경제수다 팟캐스트가 돼가지고 돈 얘기 좀 네. 많이 했습니다. 이 경우 막판에 네. 2층에 돈. 그 이게, 이번 주에서 이걸 또 경제- 경제라고 볼 수가 있어? 경제 아니에요? 경제지 당연히. 산수지 이건. 거의. 경제수다. 예, 돈 세는 얘기 많이 그냥 했고. 돈수다라고 해. 돈수다 알겠어요. 금전수다 들으셨고. 박근혜 비자금일 것이다. 알겠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광고는 영한 네이처 마카산삼입니다. 항상 최상급 마카만을 취급하는 영한 네이처에서 신제품 네이처 마카 파우더와 네이처 마카 과립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마카 파우더는 그 어느 것도 썩지 않은 100% 최상급 마카의 분말 형태로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 드시는 것이고, 마카 과립은 마카 파우더를 먹기 좋게 은당 크기의 과립으로 물과 함께 드시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한 네이처를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보답하고자 타사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100% 프리미엄급 마카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0% 최상의 프리미엄급 마카를 원하신다면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시거나 031-323-2559 323-2559로 전화를 주시고요. 마카는 역시 오랜 기간 팟캐스트와 함께해서 믿을 수 있는 바로 그곳 영한 네이처입니다. 비단발 크림. 그거 제가 할게요. 네. 이 비단말 크림이 발에 바르는 크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겨울에도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저만 보면은 국회에 저기 맨발로 들어오지 못하는 법을 정해갖고 저 양말 시켜야 된다고. 맨발에 디바시고.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맨발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는 꼭 크림을 바르고 양말을 신고 자요. 수면 양말. 네. 왜냐하면은 제 발이 보호를 받아야 돼. 낮에 혹사당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비단발 크림을 그 전에 이거 뭐 써보고 효과 없으면은 뭐 반품 받는다고 네, 물어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써봤는데
정말로 놀라운 그 보습 효과가 있고요. 정말 놀라운 오일이 너무 충만하고 그래서 그때 제 말씀이 근데 이런 걸 바르면 미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발량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발량말을 한 박스를 끼워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겨울에 그 저녁 때 주무실 때 이 비단발 크림 바르시고 깨끗이 이제 각질 제거도 좀 하시고 이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비단발 크림을 듬뿍 바른 다음에 그냥 집에서 쓰시는 수면 양말 같은 거 딱 한번 바르고 신고 주무시면은 아침에요. 그 오일의 느낌이 발에 전부 스며드는데 발 정말 좋아집니다. 여름에는 물론 주신 거죠 이게. 네. 저는 아직 여름에는 물론 겨울에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발이 겨울에도 각질 하나 없이 부드러운 발을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제 비단발 아로마 푸스틱 스틱으로 돼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네. 사용이 간편하고 휴대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일이 제가 보기에 이 비단발의 특징은 굉장히 오일이 많이 들어있어요. 좋은 오일이.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면 그 비단발 크림 이름도 너무 이쁘잖아요. 이름 네이밍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비단발. 네. 비단발. 근데 크림. 진짜 그 효능이 비단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 써봤기 때문에 아주 제가 네. 광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발크림이 비단 이름은 좋아도 효과가 없다면 비단 발크림 이름이 무색할 텐데 효과가 좋다고 하니 괜찮습니다. 좋아요 아주. 개그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네. 빨리 넘어가. 딱 못 들어오게. 빨리. 약간 실망스러운데 이거는. 그다음에. 일단 아직 뭐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 돼. 그다음에 빨리 넘어가.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그 세 번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어. 네, 알겠어요. 일단 한번 사용하셨어요. 녹음 끝나고 하시고요. 쟤 왜 그래? 두 번 사용했어요. 할 거 없으면 그거 하지. 마지막 카드 하나 남았으니까 자, 이거는 하나 남았어요. 두 분이서 협의해가지고 한 명만 하십시오. 남발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보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트럼프 관련해서. 뭡니까? 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인데요.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했다.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줄 것도 많아. 그렇겠죠. 예.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코리아 패싱 없다. 보수 여당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팔아먹었다 이 뜻인가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말 자체를 미국에서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략자산 도입 협의 범주에 핵 추진 잠수함도 포함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받을 건 받고 감사히 받고 고맙게 받고 줄 건 또 너그러이 줘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국정원 수사방에 관련해서도 이건 좀 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창훈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국은 추신해서 땀을 끊었어요. 할 말 없어. 그래요?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아니 그래서 뭐 변창훈 검사의 뭐 죽음 자체를 놓고 뭐 이게 뭐 어떤 죽음이냐라고 논하기보다는 이게 국정원 수사 방해 이 사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경우 보면 정 의원님이 그냥 한 마디만 좀 해주세요. 사람은 어떨 때 죽습니까? 제가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 변호사님 잘하시겠다. 어느 순간에 몸을 던집니까? 인간은. 저도 아직. 그럼 남 배우님이 이번에 대답해 주실 것 같아. 뭐 죽음은 안타깝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죽음이 죄를 가릴 수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상을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앉아 있는 한 지검장급 검사가 네. 뭐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니들이 죽였어. 뭐 니들이 죽였어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에 조의를 표하지만 어쨌든 남배우 지금 얘기했던 죽음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이거를 보복당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사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또 혹시 또 균형 또는 물타기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좀 바라겠고요. 지금 뭐 적폐청산에 이 정도로 아마 뭐 스피드가 줄지는 않을 거라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검사든 판사든 뭐 국정원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다 가려내가지고 이제 단죄를 검사는 더 잘 검사해봐야 돼. 알았어요. 이제 끝났어. 세 번. 됐어. 그만 넘어가. 재영 반응하지 말아야 돼. 그래요? 이게 아직 개그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저런 반응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권선징악과 사필 규정 가야 됩니다. 사필 규정.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도 했죠? 네. 네.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요. 끝. 끝이에요? 갈 저 사람 하나 가야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볼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좀 출근 좀 늦게 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TV를 보다가 검찰청사에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현장을 생중계로. 그런데 북한의 기만적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거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한 거다. 군 사이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MB에게 보고했냐? MB에게 보고했는지를 계속 집요하게 여자 기자가 따라붙으면서 물었는데 묵묵부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들었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괜히 군인이니까 센 척한다. 센 척한다. 그리고 역시 블러핑이다. 목소리에는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구속 임박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 목소리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김관진 남재준 다 그랬지 않겠어요? 군인 네. 출신들 폼만 잡고 사드의 또 원흉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잡혀가죠. 그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분도 가지 않을까요? 국정원장을 하면 반드시 구속된다는 선례를 지금 네. 앞에 원세훈 남겼기 때문에 네. 뒤에 이병기, 이병호까지 다 그냥 4명이 쭉 가면 녹음이 우리가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그 남재준 전 원장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이군요. 네, 그래서 검찰청사에서 앞에서 도대체 뭐라고 할지, 김관진 전 실장과 똑같은 말을 할지. 남재준 전 네. 국정원장이요. 네네. 나는 군인으로서, 네, 국정원장으로서 네, 국가에 충성을 한 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야, 이거 맞으면 정말 신기하겠다. 이런 거 잘 맞아. 이런 거 잘 맞아. 지난번에 164. 김명수 대법관 네. 164. 완벽했죠. 그럼 완벽했어. 네. 정말 끝났어요, 살다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맞춘 경우 처음 끝났어요? 봤어요. 빨리 다음. 그래요. 김관진, 남재준 이후에 또 하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보냈습니다. 네, 기자들에게. 기자들에게. 그렇죠. 제가 아까 그것도 보내줬던 것 멋있던데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엄청 길어가지고. 많이 내용이야 길어. 뭐 뻔한. 요약하면 어때요? 무슨 내용입니까? 걔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랬대. 뭐 상황이 있어 걔들 와서 네.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내가 안 진짜 했다. 논두렁이라면 한 적도 없고 국정원이 뭐. 언론에 흘리라고 시켰는데. 그렇지. 하지만 내가 안 나는 안 했는데 했다. 나중에 가서 했다. KBS에 그리고 흘렸더라. 뭐 굳이 얘기하면 와서 증언도 할게. 네. 다만 바빠서 미국에 계속 좀 있을게. 자, 이거는 그렇게 제가 계기시는 거죠. 네. 취재를 했습니다. 오, 뭐예요? 어떤 취재를 한 기자를 상대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아하. 당시에 어느 매체인지 밝힐 수 있나요? 네, 당시에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SBS 잖아요. SBS입니다. 네네. 근데 그 SBS 이모 기자인데 네. 같은 팀에서 이모? 활동했던 한 해 후배인 네. 어떤 기자하고 제가 고모 통화를 했어요. 기자나 네. 통화를 했는데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한테 들었다. 검찰 조사에는 밖에 버렸다는데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을 어렵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국정원과 관련이 없는 걸로 지금도 믿고 있다. 이런 건데. 누군지는 밝힐 수 없고. 예.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KBS의 특종을 뺏겠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압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니네도 뭐 하나 해라. 그 이제 보도 라인에서.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국정원 직원이 SBS 사장을 찾아갔다는 걸 듣는 순간 본인들도 멘붕이 됐다. 아 이게 검찰발이 아니구나. 아니 검찰이 듣긴 들었는데 네. 검찰과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국정원이 합작품이고 원소스가 일선 그쪽이구나. 기자들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검찰이라고 검찰한테 생각했다. 취재해서 썼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원조본은 국정원에 있었다. 네. 뭐 이런 거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적폐청산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 때문에 좀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MBC 얘기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김재철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서 이런 말도 했죠. MBC는 뭐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았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었죠.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잖아. 어떡하려고. 목숨 몇 개 되는가 보네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오늘 조사한 결과 이제 그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네. 김재철 전 사장의 이제 앞으로의 운명도 곧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김재철 사장은 네. 이름이 재철이잖아요. 네. 재철이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세 번 채우고 지금 세 번 네 번째 하는 채우셨는데 거니까 네. 김장철이 제철이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섯 뭐 할 번째잖아요. 거예요, 안 할 지금. 거예요? 저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MBC가 이렇게 되면 좀 좋아지겠죠? 정상화 되겠죠, 이제. 그래서 시간 네. 없어 이제 이거 그래요. 네, 사장님 힘내세요. 한번 네. 해드릴까요? 사실 그 손혜원 의원님께서 적폐청산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 많지만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 이자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 네. 일간지에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쫙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정치권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있나요? 저는 사실은 뭐 그분하고 뭐 같이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네. 이제 이번에 국감에서 사실은 그 여명수 위원장이 이제 전에도 제가 좀 알았었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네. 자기가 밝힐 게 있는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도라는 게 뭐 무슨 상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다들 그 게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뭔가 게임 업체들이 너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니까 네.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바일에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게 노출이 돼 있어서 위험하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확률형 아이템 얘기만 제가 딱 골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한 거예요. 네. 그걸 질의를 했는데도 반응들이 뭐 굉장해요. 이 게임 유저들 중에서는 맞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네가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 얘기들이 이제 반반 이렇게 갈렸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이거는 단독인데, 네. 여명석 위원장이 네. 여기에 관련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름을 자기가 까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유성엽 위원장이 그걸 물은 거예요. 아하. 지난번에. 네.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언처럼 막 쏟아졌잖아. 왜냐하면 네.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질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정확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장황해요. 그래서 저는 확률형 아이템 하나만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쏟아지면서 그 전병헌 의원의 그 전 비서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양반이 자꾸 그것을 계속 그 친척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종사촌이라나 뭐 이모아들이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여명수 위원장이 잘못한 거는 뭐냐면 그냥 비서관이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사실관계 굳이 그 친척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힌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를 당했죠. 그런데 그날 그 있었던 날 밤에 그 다음날 새벽에 국회의원들한테 쭉 그 전병헌 전 의원이 이제 쭉 그 문자를 보내서 해명하더라고요. 장문이었죠. 아주 장문.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누가 맞을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명수 그 위원장이 노린 게 전병헌 의원이 아니고요. 그 비서관이었다고요. 비서관이 다니면서 이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비서관이 다니면서 내 뒤에는 뭐 막강한 그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이제 이 양반이 나서서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그랬는지 이제 뭐 틀렸다라는 거지, 거짓이다라는 게 아마도 친척이 아니었다면 거짓인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벼랑간 무슨 롯데 쇼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고 아까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별개의 건이죠. 별개의 건이죠. 네. 그런데 이게 아마도 조사가 되고 있었는지, 이 검찰이 지금 여기를, 이거 옛날에 조사를 해놓은 것에다가 아마도 지금 그 윤모라는 그 비서관의 그 행동이라든지 이 사람의 그 뭔가 이 증거를 잡았겠죠. 체포가 된 상태죠. 예, 잡았으니까 체포를 했겠죠. 네. 이제 이러고 나오는데 지금 실시간 1위로 계속 이제 전병헌이라는 분이 올라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자기는 전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냥 봐야겠죠. 어떻게 된 건지. 이 정 의원님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e스포츠 관련된 일을 했던 분으로서. 아니, 저도 e스포츠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낙선을 18대 때 하고 나서 전병헌 의원이 이어받아서 한 것 같아요. 근데 17대 때는 제가 열심히 했죠. e스포츠 진흥법안도 제가 재정법으로 내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잘 됐어요, 비교적. e스포츠. 그때, 펜텍 그 사장이 회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 회장할지는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회장, 그 국제기구 그 회장은 지금까지도 그냥 겸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오늘 권은희 의원께서 그 질의를 했는데, 뭐 그거 뭐 임종석 실장이 해도 된다고 그래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뭐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뭐 병헌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가 뭐 추측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이게 뭐 예민한 것이고, 네. 실제로 두고 봐야 되니까. 혹시 또 마포구 관련해서, 아니, 마포가 박정희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 나오죠, 계속? 이게, 시민의 땅에 친일 독재자 동상 어림없다. 원조 적폐. 박정희 동상 반대. 아니, 마포구에 박정희 동상 4m짜리 세운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집회가 예정되어 있답니다. 반대 집회요? 예.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앞에서 있다고 그러는데요. 손혜원 의원실에서도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소식이 나오는 걸 보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도 뭐 쪽지 오고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에 그 동상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해서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일단? 박정희 기념관 측에서. 박정희 기념 사업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2001년에 고건시장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해준 거예요. 그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 지원을 했죠. 그 대선 공약에 있었고 그것에 기초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 상암동이 개발되면서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 과정이 거쳐왔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박정희 기념관이 상암동 택지 개발 지구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지에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8조에 따르면은 동상을 세우려면 건립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구조에 어디요? 따라서 구에. 서울시에. 그렇죠. 서울시에. 시에. 예. 구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동상기념비 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하. 근데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것을 받으라고 서울시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거기서 저지를 하면 되겠구만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기념관 측은 서울시 조례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무조건 일을 저지르려 했던 거죠. 이걸 홀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기념관 측과 이제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동의도 없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마음대로 세우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한다면 또 굳이 막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추가 설명드리면 네. 이 동상은 원래 광화문에 세우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 붙여서 못했고. 세종대왕 뒤에? 그래서 이 앞에 동상을 아니야, 또? 만든 분이 세종대왕상 그 만든 분이래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네? 아니, 만들어놨어요? 돌아가셨는데. 만들어 있어요. 세운다는 지금. 얘기예요? 만들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보였다는데 13일 날 그 동상을 네. 들여온다 기념관으로 이제 그건 아니었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차츰 계획을 세워서 세운다는 건데 비싸겠네.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면 조례에서 그럼 반대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이 하나 생긴 것 같고 2015년인가요? 서울시에서 그 땅을 서울시 땅이거든요. 아예 박정희 기념관에 팔려고 그랬어요. 매각하려고. 그걸 내가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 이사도 안 가고 영원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딱 해서 돈까지 이제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막았죠. 절대 안 된다고. 국감 때. 그 세종대왕을 이제 지신 분, 이거 조각을 하신 분이 김영원 조각가라는데요. 아, 그러면은 세종대왕 하신 분이구나.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순신 장군 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니, 굳이 세우려면 그 따님하고 2개 세워가지고, 네. 그 박정희는 가슴에 구멍 하나 내고, 따님은 쇠고랑 하나 이 해가지고 동상이 독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박정희 탄생 좋지 않을까? 100돌 기념 반면교사인가? 사업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기증받은 것이래요. 예. 그럼 100돌이면은 이미 최근에 만들어진 거네. 네. 만들어서 누가 준 건데 여기 놓을 데가 없어요.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랬지. 지하 창고에 광화문에 보관하다가 세우려다가 못 세우고 이제 일리 오는 거죠. 또 밀려오는 거지 뭐. 결국 서울시 조례에서 막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결국 구미 상모동으로까지 쫓겨 내려오지 않을까. 시장 계신 동안이야 뭐 쉽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걸 만들었구나. 벌써. 이미 다 됐군요. 그래놓고서 이제 자기네가 세우려고 그래. 일단 그 마포에 연고를 둔 두 분이 계시니까 잘 좀 시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갖다 세우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세운다는 생각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올 때 갈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그쪽 사정인 그 거 표지석도 그 막 낙하 뿌려가지고 네네. 그것도 이제 뭐 그랬는데. 네. 가려놨는데 아직도 그 가려놨는데. 물레공원에도 또 박정희 그 동상 있잖아요. 그것도 막 낙하치라고. 근데 왜 여기저기다가 왜 그렇게 기념관을 만들어놔요? 아무도 가지도 않는데. 그냥 무슨 생가라든가 이런 데 세워놓으면 되죠. 한번 가볼까? 어디를? 기념관? 도대체 뭘 해놨나? 기념관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해요 정말. 사람도 아니, 안 왔다 갔다. 자주 지나가는 길이에요. 방송국 그냥 앞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 기념관도 바보야. 저 어린이 도서관으로 함께 원래 사용하기로 했거든. 하기로 했어요. 내놓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왔다 내놔요? 갔다 하고 좋잖아요. 2층 다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또 저렇게 깜깜 소식으로 있네. 정권 그래요? 바꾸고 나서 제 친구 남편의 제일 절친한 친구야. 지금 누가요? 그 좌승희라는 분. 그분이 지금 그분 좀 유명한 분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힘좀 써주세요. 정권 바꾸자마자 제가 이제 연락드리고 찾아갔어요. 이런 사례도 어떻게 하실 있었거든요. 겁니까? 대구에 네네. 도심에 제가 2012년 대선 전에 박근혜 생가를 찾겠다고 네. 막 건축용 폴대를 들고 막 쇼를 하면서 다니고 찾아요. 어. 그게 파리바게뜨 뒤쪽 건물이야. 네. 그 요지점입니다. 네. 하고 내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됐잖아. 네. 당선되니까 대구시가 갑자기 거기다 뭘 비석 같은 걸 세우고 이제 출생지 생가라고 딱 적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농단 되고 나서 많은 시민단체들 가서 심심하면 가서 락카치를 하는 거야. 심심하면 낙서를 하고 결국은 그 해당 관청이 중구청인데 네. 이쪽이 좀 틀어진 것도 있어요. 대구 그 서문시장 그 화재 났을 때 네. 권영진 시장하고 윤순영 중구청장이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쌩 까고 갔거든. 친박 단체만 부르고 현직 시장과 중구청장을 아웃시켜 버렸어요. 전문 용어를 그래서 이렇게 쓰시네. 자기들도 이제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구청도 네. 속수무책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포가 만만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이 두 분이 네. 계시고 아마 여론에 떠밀려서 결국 시도하다가 좀 불발도 거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갔다가 저 사람들이 무식하게 또 세워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매일 그렇죠. 낙하로 장난치면 네. 뭐 설치 미수로 나면 어떡할 거예요. 사건이 커지기 전에 일이 커지기 전에 좀 미리 좀 조치를 취하면 근데 좋겠다는 지금 올 때 생각이 갈 데가 드네요. 없어진 거야 그게. 그건 어디 저쪽이 저기 모르겠어요. 구미에다 네. 갖다 세우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정보도 와야 돼요. 녹여도 되고. 예. 남유진이 있으니까 네. 고민이 가능할게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조사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2번째 한개 방송이었고요. 건너뛰고 오니까 반갑네요. 그래요?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다들 반가워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f I could change. 네,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여기는 네. 핵보유국 인정해줄게. 미국이 한 거예요, 그건. 미국이 하는 겁니까? 그 인정은 또? 유엔에서 결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유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엔 상임이사국 있잖아요. 네네. 5개국은 유엔에서 한 거예요. NPT 협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5개국은 가져요. 네. 근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미국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해 주니까 그냥 핵 보유국 지위를 갖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거군요. 신기하네. 웃긴 거잖아요. 미국이 하는 거지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포에 살고 있어요. 네. 저는 200평 아파트에 살아요. 네. 정청래 이외에는 다 30평 이하로 살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거지. 아니, 집에 뭐 총기 소지는 금지돼 있는데 네. 우리 집에는 총이 있어. 그 남들은 안 돼. 이유는 뭐야? 내가 총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돼. 근데 네가 갖고 있으면 위험해.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너는 거야. 불장난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수령 영도론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냉엄한 국제 관계,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다. 다른 거 없다. 힘이 정의예요. 또 하나 힘이 선이고. 다자 외교라든지 균형 외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언론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옛날부터 등거리 외교. 이게 뭐 현실성이 있는 건지 정말 등거리라는 게 뭐 좀 단순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같은 거리 유지하겠다. 외교의 극중주의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게 뭐 균형 외교라든지 다자 외교하고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등거리 외교? 우리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과는 전략적 동맹자 관계, 네. 전략적 우협력적 관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쭉 박근혜 이명박 때까지 계속 같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 역시 한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미국이 싫든 좋든 간에. 그럼 등거리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등거리 외교라는 표현 자체는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의 입장으로는 미소 등거리 외교를 했잖아요. 아,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 중립 외교. 네네. 미소. 그러니까 네. 중국이 서운하게 하면 소련한테 붙고 네. 소련이 서운하게 하면 중국한테 네. 붙고. 근데 이 등거리라는 것이 네.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는 중국, 어떤 시기에는 소련. 그래서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지. 융통성이 필요하다. 1년 365일 똑같이 네. 뭐 균형을 맞추겠다. 기계적으로 그런 건 네. 아닌 거죠. 남 배우님, 뭐 기사 보니까 트럼프 방안에 반대하는 220여 개 사회단체가 또 그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안 반대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그 부분 상세히 못 봤는데 참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사안별로 보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뭐 무기 강매, FTA 자기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그 국익과 또는 우리 입장에서 국익과 배치되거나 또는 다수 서민의 삶을 침해할 요소들이 있으니까 반대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의사 표현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뭐 그게 뭐 큰데 현실적인 뭐 힘을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할 얘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네. 부분은 조금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뭐 트럼프 자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미국의 지금 국제관계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차원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다. 네. 아니 트럼프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게 정상이죠, 사실. 있는 게 그렇죠. 정상이죠. 근데 이제 댓글에 보면 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을 곤욕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와는 관계가 없고 그런가요? 오히려 국민들이 네. 무기 강매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해 주는 게 오히려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네. 그것이 잘만 또 그 외교에서 활용을 하면 또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댓글 여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가 좀 해가 될 것 같고 문재인 정권에 뭐가 피해갈 것 같으면 여론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앞서가지고 다 뭐 인터넷 용어로 실드를 쳐주죠. 네. 예, 걱정도 많이 해주고 이런 상황이 사실 그 정권 초기에 잠깐 있다가 뭐 없어질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강한 것 같아요. 지지율도 70%를 다시 회복을 했고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네. 정보통신 기술. 케어는 안 될까? 트럼프 케어. 아니야. 근데 케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트럼프 잘 돌보기.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광의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덕목 중에서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잘 보여주질 않아요. 예스는 잘하는데 노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외교나 이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되게 반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스는 잘 안 하면서 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반이 아닐 때는 대답을 안 하는 건 노예요. 근데 예스는 금방 해요. 근데 네.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이제 트럼프도 사실 어렵죠. 트럼프가 안 어렵겠어요? 국민들이 촛불 켜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으니 정말 5천만 국민 전체를 다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베하고는 둘이 골프 치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찍딱짝꿍에 맞고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딱 자기하고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뭐 같이 팍 통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국민들한테 대한 인기도라든지 이걸 박근혜를 그냥 탄핵시키고 네. 들어온 이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 문재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아니, 국내 지지도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한 3배 높지 않아요? 훨씬 높죠. 비교도 안 되죠. 4배인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한테 예우를 갖춰서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사실 좌지우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골프도 안 치지. 근데 오늘은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 게 우리 대통령이
딱 적당하게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뭔가 중심을 잡아 보였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계속 우리 장청래 의원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분 동안의 단독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후에 또 이제 강요들이 배속한 그런 확대 정상회담까지 있었고 총 3차례죠 오늘? 3차례의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게 사실 뭐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 것이며 또 오갔으며 또 그게 그동안의 뭐 공감대를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새로운 그런 그 내용들도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가 있는데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 하게 되면 사전에 의제나 내용 같은 걸 다 조율을 해서 확인하는 차원으로 진행하나요? 당연하죠. 그럼 깜짝 뭐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이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을 대체적으로 다 실무선에서 합의해놓고. 실무선 어느 정도예요? 외교부 장관, 국무부 장관 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뭐 안보실장 이런 분들. 그래서 사실은 사인하는 행위죠. 네. 그렇게 보는데 지금 기자회견한 걸 보니까 북한 한미동맹을 뭐 굳건히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무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좀 놨군요. 누가요? 트럼프가 북에 대해서. 트럼프가 북에 대해서. 네. 그 정도 수위면 사실은 뭐 아주 도발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네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번에 오면서 평택기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장병들을 향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러 나는 왔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그냥 가감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딱 그거예요. 한미 FTA 박차를 가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첨단 무기 빨리 사라. 네. 뭐 이러려면 한반도 긴장 상태가 필요한 거죠. 필요 조건인 거죠. 근데 그래서 또 긴장 상태가 긴장이어야지 정말 그 전쟁으로 가버리면 무기 더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쪽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팔죠. 걸프 전쟁이 예.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쏟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재고 처리.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거는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총알 맞고 폭탄 맞아서 죽는 사람으로 치면 네. 참 환장할 일이죠. 그렇죠. 이라크 전쟁 쳐들어갔던 것도 미국이 네. 대량 살상용 무기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없었죠. 그거 알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안심하고 들어가가지고. 알고 안심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바그다드 다 폭격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건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한 거죠. 무기 팔아서 좋고 무기 써서 좋고 실험해서 좋고 그 다음에 거기 파괴된 거 있잖아요. 미국 건설회사 들어가서 다 했잖아요. 재건설.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것은 선악도 정의도 불의도 없어요. 그냥 힘의 논리 하나예요. 딱. N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있잖아요. 5개국. 우리만 핵 가지고 나머지는 가지면 안 돼. 중요한 국가예요. 사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예를 들면 관계가 잘못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수출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 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게 상대적으로. 그리고 특히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 뭐 섬유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수출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철광, 석유화학 제품 이런 거를 2000년대 하다가 지금은 ICT. ICT가 뭐예요? 첨단. 네. 정보, 문화. 그렇죠. 그런 걸 주로 이제 하는데 ITCT. 중국에 수출하는 70%는 가공무역이랍니다, 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예를 들면 우리 물건이 중국에 가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공조해서 우리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과 이런 것이 결합해서 메이드 위드 차이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 이게 이제 연구위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렵지만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미국과 상대하기에는 얼마나 벅차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좀 삐지면 바로 타격이 오는데 또 중국은 또 얼마나 또
겁나겠어요. 중국이 삐끗하면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뭐 롯데 문 닫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수출품이 중국의 화장품이랍니다. K-뷰티. 저도 최근에 그 중국인이 세운 한국 화장품 회사하고 자문 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했던 게 K-뷰티의 중심에서 브랜드를 개발한 거죠. 전 세계 화장품 수출량의 37%가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거. 지금 뭐 랑콤이나 샤넬 같이 옛날에 한 시대를 구가했다가 다 떨어져 가던 것이 중국 때문에 다시 다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가 화장품을 안 쓰던 걸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1년간 유학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쪽에 깐수성 그쪽에 갔었는데 그럼 이제 얼굴이 벌그스름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10대부터 70대까지 제가 한국 사람이다. 어디서 한국어는 그럼 다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뭐래요? 이영애 아니야. 대장금. 그래서 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나 이영애를 잘한다. 이영애가 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 이영애를 왜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면 이영애 피부처럼 되냐. 그건 저도 모르는데. 그거 안 되지. 우리가 알면 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화장품 쓰면 된다. 아이고 거짓말이잖아요. 뭘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 아니에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명동에 임대료를 10배로 올려놓은 게 그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명동이 옛날에 있었던 양복점이나 구두가게나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모두가 다 화장품 가게가 됐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삐끗하고 이제 관광객 안 보내니까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지금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라는 게 셉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방안을 우리 계기로 해서 과연 우리의 외교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고 그리고 균형 외교라는 것이 뭐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딱 맞는 말이거든요. 가장 외교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의 외교 이것이 근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쭉 나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동북아 균형자론 이것이 이제 균형 외교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고 국내 사정도 어렵지만 어쨌든 외교는 이게 눈덩이를 치면은요. 처음에 주먹 같은 눈을 하나 이렇게 말아가지고 굴리다 보면 눈덩이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국방이라는 것은 가장 큰 눈덩이예요. 우리 국내적으로 좀 절약하고 뭐 허리띠 졸라매고 좀 뭐 하고 하면 뭐 합니까? 외교, 안보, 국방에서 한 번씩 펑펑 터지면 이것은 굉장히 큰 눈덩이이기 때문에 이 외교, 안보, 국방을 잘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뭐 무조건 좋아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균형 외교로 이렇게 외교 중심을 잡았다는 것은 대단히 오늘 평가할 만하다. 옳은 방향이다. 외신 평가들이 뭐 오늘 굉장히 좋은 게 그중에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실이 뭐래요? 그 문재인이 트럼프를 잘 다룬다. 다룬다? 영어 단어가 뭐였습니까? 다룬다. 모르지. 뭐야? ICT 모르는 사람이 딜 위드 트리트. 그런 소리 하지 마. 맨투맨 종합용어. 그렇지. 오늘 저거 나오면은 저 손수호 변호사가 ICT가 뭔지 몰라서 물었다. 외국 정상을 최초의 만남을 청와대 이외의 장소에서 맞이한 건 처음이거든요. 영접이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우? 단순 예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산불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그 입장을 좀 공고히 하려는. 이번 트럼프가 와서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 북핵 문제, 한미동맹 공조, 한미 FTA, 방위비 분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평택 기지가 440만 평입니다. 그죠. 여의도 면적의 5배인데요. 이것이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거 평택 그 기지 건설을 하는데 100억 달러 들었습니다. 우리가 92억 달러 냈습니다. 그 10조를 냈네. 92억 달러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평택 군사기지를 지어줬으니 방위비 분담 너무 세게 요구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한국과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의 좋은 협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삐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약간. 제가 트럼프를 오늘 이제 방한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 업자였고 이게 이제 미국 손혜원님 퀸즈 알죠? 퀸즈. 거기서 태어났더라고요. 퀸즈? 어디예요? 뉴욕에 퀸즈라고 있어요. 뉴욕에?
그 허드슨강인가요? 흐르는 게 그 옆에 네. 있는 퀸즈 지역인데 거기 태어났고 아버지가 재벌 뭐 부동산 업자인데 그게 이어받아서 했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한때 개인 파산까지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제기했지? 와. 뭐 다양한 그 직종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했고 돈 되는 건 다 했지. 다 했어요. 프로레슬링 저는 봤어요. 트럼프 나온 거. 예. 야. 한 200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대요. 트럼프가. 부자네. 근데 이게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까지 했어요. 야. 그리고 다시 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방송 진행까지 했더라고요. 리얼리티 쇼 진행하셨죠. 예. 그러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또 성공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지도자로서의 외교술 이런 게 아니라 강대국 슈퍼파워의 프레지던트 그 파워를 이용해서 윽박지르고 엎어놓고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트위터 썼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 제 속뜻을 모르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댓글도 다시던데. 뭐라고요? 청와대 환영 행사를 봤어요, 제가. 네. 어땠습니까? 봤는데 미국에 무슨 테러가 일어나서 뭐 그랬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택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럼 말이라도 립서비스 차원에도 아이고 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맙다고 네. 했겠지. 안 했답니다. 미군이 트럼프 측이 트럼프가 그 얘기 안 했답니다. 그리고 버선발로 달려가 줬는데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도 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행사를 쭉 보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환영을 했잖아요.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기본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웃고 악수하고 그리고 또 아이 뭐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한번 안아도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트럼프니까 정청래가 아니고 트럼프니까. 무뚝뚝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왜 저런 표정으로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그 일관되게 행사를 참여할까?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본인도 실리 외교이지 않습니까? 저는 무기 판매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래서 한미일 공조 뭐 얘기하고 그럴 텐데 처음부터 좀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기싸움 너무나 좀 처음부터 뭐 해벌레 하지 않고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무게 잡고 좀 이렇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해야만 하고 균형 외교가 살 길인 이유가 손수 변호사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맞춰도 됩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죠. 그렇죠.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네.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중국입니다. 네. 몇 프로는 하는 것 같습니까? 전체 수출량이 30%? 25, 6%. 25, 6. 미국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15? 13%. 12%. 대충 맞추네 그래도. 그래서 미국, 일본, EU의 네. 수출하는 수출량과 네네.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만 본다면 미국, 일본, EU를 다 합친 거하고 중국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도 손희호님, 정의원님 그리고 남배우님 함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왕 인사하는 김에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씩. 네. 인사에 대한 견해. 왜 눈치 게임을 하시고? 인사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PD. 그래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뭐 왜 인사를 안 해? 네. 그러니까 또 섭섭하고. 하지 마세요. 네. 하신대. 구텐탁. 뭐라고요? 구텐탁. 알겠습니다. 네. 뭐 이상한 하시네. 어려운 말 하시네요. 독일어. 네. 지금 구텐탁인가요?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손변이 네. 아주 공격적인 진행을 하시네. 좋습니다. 아니 그 소녀님이 인사를 하시니까 뭐 다 한번 맞춰보자 하는 취지로 했고요. 우리 또 네. 밟아줘야 큽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3불 정책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트럼프 국빈 방문 또 적폐청산 수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정희 동상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3불 정책 들어갈까요? 정청래 키워드 분석
삼불 정책.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죠.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 동맹 거부. 그리고 미국의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 싫다. 네, 편입하지 않는다. 네, 편입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따져본다면은요,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원래는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협의는 2017년 올해 말에 사드를 들여올지 말지를 판단한다 이런 거였는데 급하게 들여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드를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밀려가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방어일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는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한국형 MD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전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 거부. 이거는요. 우리가 한미 동맹 이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일 동맹 군사 동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가 미국에 대한 헌법을 미국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죠. 네. 일본 헌법을. 일본에. 네. 그래서 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교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군대와 교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와 무슨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느냐.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사 공조, 자위대가 군사 공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도 정보.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해상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필요시에. 그래서 한미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도 저는 이제 반대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급작스럽게 박근혜 임기 말 때 그냥 급작스럽게 맺었거든요. 한일. 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도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긴데 어쨌든 모든 군사 정보에서 교환할 수 있는 길을 터놨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으려면 우리는 국방부잖아요. 거기는 국방부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죠? 그냥 자위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격도 맞지 않아요. 비대칭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삼불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균형 외교다. 균형 외교. 네, 그렇습니다. 이 균형 외교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줄곧 계속됐던 정책입니다.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불 정책을 얘기하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도 똑같았습니다. 삼불 정책. 균형 외교 이런 것은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이런 거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방문 방한을 앞두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굳이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당연한 얘기 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외교의 최종 목표는 뭐죠? 국익 추구입니다. 오늘 평택을 갔죠. 네. 평택에서 맞았죠. 남 배우님. 이게 최초의 일이거든요.